안녕하십니까. 저는 칠순을 목전에 두고 이제야 세상 사는 법을 조금 배워가고 있는 어리석은 노인네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의 지혜가 잘 녹아있는 이 채널의 사연들에 정이 많이 갑니다. 온갖 역경을 겪고도 현명하게 상황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사연을 들으면서 나도 예전에 이런 일을 이렇게 해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뒤늦은 후회도 하곤 합니다. 저는 배운 게 없어서 그저 내 자식 잘 되는 것이 내 행복이라고 여기며 뒤돌아보지 않고 바쁘게 살아왔거든요. 그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그 대가를 말년인 지금에 와서야 아주 가혹하게 치르게 되었지요. 그 누구도 아닌 제가 가장 믿고 사랑했던 바로 제 하나뿐인 아들놈에게 말이지요. 부모 복 없는 여자가 남편 복도 없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지 일찍이 조실부모해 여자 힘으로 홀로 거친 세상 헤치고 살아가느라 가진 애를 쓰고 살던 저는 남편도 일찍 여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는 아들을 해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동안 하고 있던 장사일도 잠시 쉬던 차였고 때문에 생활이 빠듯해져서 남편이 공장 일에 특근까지 하며 밤낮 없이 일에 매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의 사고도 남편의 특근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으려고 때를 부리는 갓난쟁이를 겨우 재워놓고 저도 모르게 잠에 쪽잠에 빠져든 참이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간신히 잠든 아이가 빽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이 시간에 전화를 해서 애를 깨우느냐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누르고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이었어요. 김준일 씨 댁입니까? 김준일 씨가 근무 중에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하니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세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남편의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갓난쟁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강보의 아이를 들쳐매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남편만 사고를 당한 게 아니었던지 응급실 안은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여기 김준일이 어디 있어요? 김준일이 보호자입니다. 김준일이 좀 찾아주세요. 제가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사망해 있었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쓸 시간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 말에 따르면 공장에서 다루던 화학 폐기물 폭발로 기도에 화상을 입은 것이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구조대원들이 발견했을 당시 호흡곤란 상태였던 남편은 병원에 실려오고 제게 연락이 닿자마자 곧바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날더러 이 갓난쟁이를 혼자 어찌하라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아이고, 치훈 아빠. 제가 아무리 목 놓아 남편을 불러본다고 남편이 다시 살아날 리가 만무했습니다. 지금껏 혼자 외롭게 살다 형편이 비슷한 남편을 만나 두 식구가 서로 의지하고 산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제 아비가 죽은 줄도 모르고 우렁차게 빽빽 울고 있는 이 어린 것만이 그 사람 짧은 인생의 유일한 증거가 되겠죠. 저는 목이 터져라 울고 있는 아들 치훈이를 안고 병원이 떠나가도록 엉엉 울어 제꼈습니다. 내 신세도,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린 남편 신세도, 이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부모 밑에서 우리 아들 치훈이도 가여워서 울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 아이고 내 새끼야. 내 너를 기어이 아비 없는 자식으로 키우게 됐구나. 이제 세상의 가족이라고는 너랑 나 둘뿐이구나. 제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는 아들이 제가 하도 크게 우니 놀라서 두 눈에 눈물방울 그렁그렁 달고는 울음을 뚝 그치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게는 그게 마치 저를 달래려는 것 같이 느껴져 그 어린 것을 부여잡고 이 잔인한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남편의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애초에 저나 남편이나 의지가지가 될 만한 가족 한 사람이 없었고 그나마 가깝게 지내던 이웃들과 공장 동료들 역시 본인이나 본인 가족들이 화를 당한 상황이니 저희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겠죠.
그렇게 주변 다른 장례식장은 울음소리가 떠나가지 않았으나 저희 남편의 장례식만은 제 울음소리와 아이 칭얼대는 소리를 제외하면 고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당신 가는 길이 이렇게 초라해서 내가 미안해. 내가 당신한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지만 우리 치훈이만큼은 내가 내 한몸 부서지더라도 번듯하게 키울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가. 그동안 살면서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했으니 가는 길이라도 부디 편하게 가, 여보.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며 남편에게 한 약속은 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믿을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으니 저 어린 것의 운명은 제 두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어 제 억장이 무너지든 말든 앞으로의 살 길이 막막하든 말든 어떻게든 저 혼자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만 했어요. 남편의 사고로 보상금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저희 두 모자 생활을 꾸려나가기에는 턱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출산 이후로 제가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경제력이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출산 후 몸을 채 회복하기도 전이었으나 당장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저 어린 것이 손가락을 빨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당장의 일자리를 구해 일을 나가야 할 판이었지만 일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정을 잃은 집이 저희 집 하나뿐인 게 아니었으니까요. 갑작스레 가장을 잃은 다른 집 여자들도 일자리를 구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고 본래 일을 하거나 본인 장사를 하던 집들도 수입의 큰 부분을 잃었으니 허리띠를 졸라매는 형국이었습니다. 원래 일을 하던 사람도 빠듯해서 해고를 할 판에 금방 해산한 저를 새 직원으로 써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원래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저도 식당 장사를 하던 집에서 손을 거들며 가게에 보탬이 되었으나 예전에 일을 하던 곳으로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자기 사정이 딱하게 된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럴 수밖에 없어서 정말 미안하네. 온 김에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 예전 사장님의 바깥분도 화상 때문에 길게 병원 신세를 지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제 남편과 다르게 목숨은 건지셨지만 하반신의 화상을 심하게 입으셔서 더 이상 일을 하시긴 어려울 거라는 의료진 소견을 들었다며 한숨을 쉬시는 예전 사장님께 더는 어려운 부탁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험한 일을 겪었으니 이해해요. 그치만 이제 젖먹이 분유 살 돈도 부족해질 텐데 정말 앞이 깜깜하네요. 제 말을 안타깝게 듣고 계시던 사장님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르신 건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공장 사고 난 자리 말이야. 거기 수습한다고 인력이 많이 드나들 거란 말이지. 자기 남편이나 우리 남편이나 거기서 사고를 당했으니 꺼림칙하긴 하지만 그래도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게 먼저 아니겠어? 그쪽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서 나와서 식당에도 못 가는 모양이더라고. 자기 솜씨 좋은 거야 내가 보증하는 거고. 김밥이라도 말아서 점심때라도 그 앞에서 장사를 해보면 어때? 자기도 아직 애가 너무 어려서 종일 나가 있긴 힘들 거 아니야. 사장님 말에 제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남편을 앗아간 곳이긴 하지만 사장님 말씀대로 제 처지가 찬물 더운 물 가릴 형편이 못 되었어요. 결혼 전에 일하던 다른 식당에서 하루에 1000줄도 넘게 김밥을 싸본 경력이 있으니 김밥 많은 것 정도야 저한텐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에 당장 장을 봐다가 김밥을 말아 다음날 점심이 되기 1시간 전부터 매일같이 공장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는 갓난쟁이 아들을 업어묻고 머리에는 김밥이 잔뜩 담긴 소쿠리를 이고서 말이죠. 김밥 많은 것 자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나 누구 대신 돌봐줄 사람도 없는 갓난쟁이를 옆에 끼고 김밥 많은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뭐든 입속으로 집어넣고 보는 시기이고 보니 뭔가 펼쳐놓고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김밥 한 줄 말려고 치면 김밥 하려고 식히고 있던 뜨거운 밥에 손을 집어넣고 놀라서 빼구는 아이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아이가 돌아다니지 못하게 포대기에 아들을 업고서야 겨우 김밥을 말 수 있었죠. 선체로 등 뒤에 아들을 업고 김밥을 한참을 말고 있으려니 허리고 어깨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으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장 앞으로 김밥 장사를 나간 첫날은 완전히 허탕을 쳤습니다.
안에 북적북적 사람 말소리가 나는 게 분명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공장 바깥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점심시간이 거의 1시간이 지나도록 나오는 사람이 없어 폐쇄된 공장 문 근처만 기웃대고 있는데 배달 트럭 한 대가 오더니 공장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일이 워낙 바빠서 인근 식당에서 아예 단체로 밥 배달을 시킨 거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어찌나 힘이 쭉 빠지던지 하마터면 손에서 김밥 소쿠리를 놓칠 뻔했습니다. 점심시간 근처에 맞춰서 무작정 그 앞에서 서 있을 일이 아니었는데 이런 식의 길바닥 장사는 처음 해본 까닭에 요령이 없어도 너무 없었던 거지요. 결국 그날의 김밥을 근처의 학교 앞에서 하교하고 나오는 아이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아치우면서 씁쓸한 기분을 애써 삼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아예 꼭두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말고는 공장 앞으로 나갔어요. 아직 해도 뜨지 않아 샛별이 보이는 시각이었어요. 출근한 사람도 없어 고요한 공장 앞을 아이를 들쳐맨 채로 홀로 지키며 오늘은 반드시 승부를 보아야 한다고 다부진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윽고 하나 둘씩 공장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여기 김밥 하나 드셔보세요. 아니, 이렇게 꼭두 새벽부터 무슨 김밥 장사를 다 나오셨대? 보아하니 잠도 못 주무시고 나오셨겠어.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새벽 출근길에 갑자기 튀어나온 김밥에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사람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 시각에 등 뒤에 아이를 들쳐맨 여자가 김밥 시식을 권유하고 있으니 생뚱맞게 느껴지기도 했을 겁니다. 첫날의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제가 세운 전략은 이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나타나면 이미 사람이 공장 밖으로 나올 확률도 낮고 그래도 직원들이 출퇴근을 할 터이니 미리 나와서 김밥 맛을 좀 보여주면 점심 단체 주문을 넣기 전에 한 번쯤은 제 김밥 맛을 기억해준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저를 찾아줄지도 모른다는 계산이었죠. 아이고, 김밥이 맛있네요. 어린애까지 데리고 나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고생이 참 많아요. 다행히 처음으로 마주친 직원분의 인품이 좋으셨어요. 김밥도 김밥이지만 제 등에 업힌 아이에게 그만 마음이 쓰이신 모양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창피했을 법도 하지만 등 뒤에 어린 것 먹여 살리는 데에 오로지 혈안이 된 저는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여기 다른 직원분들도 넉넉하게 다 드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싸웠어요. 드셔보시고 입에 맞으시면 점심때도 다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씩씩하게 외치는 제 목소리에 출근 중이던 다른 직원들도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한 조각 맛보시고 저희 아들 볼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점심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도 제법 받아내고 나니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렇게 이튿날부터는 준비해온 김밥을 모두 제 시간에 팔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나오셨네요. 요새 내가 아줌마 김밥 먹는 재미에 일한다니까. 지훈이도 잘 있었어? 그렇게 보름쯤 김밥 장사를 나가다 보니 저와 저희 아들에게 아른체를 하는 직원들도 꽤 되었습니다. 이제는 준비해온 김밥이 모자랄 지경이어서 몰래 예약을 넣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줌마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 게 전에도 식당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동안 식당 일로는 안 해본 일이 없고 안 만들어본 음식이 없어요. 딱 봐도 그래 보이더라니까. 마침 나 아는 사람 중에 식당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방 아줌마가 사고가 나서 갑자기 일손이 부족해졌거든. 아줌마 김밥 못 먹게 되는 건 아쉽지만 매일 아이까지 들쳐매고 장사하는 것도 영 안쓰럽고 이 동네에서 버스 타고 한 20분 나가야 되긴 한데 사장님이 인품이 좋으셔서 월급이나 대우도 나쁘지 않아요. 생각 있다고 하면 내가 면접 약속은 잡아줄 수 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저야 약속만 잡아주시면 가서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일자리 소개도 받게 되었습니다. 공장 사고 수습도 거의 마무리가 된 단계에서 이제 어디 가서 김밥을 팔아야 하나 막막하던 차였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런 귀인도 다 만나고 사람이 아주 죽으라는 법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살던 동네에서 버스로 20여 분 떨어진 곳에서 다시 식당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아이가 많이 어려서요. 도저히 혼자 둘 수가 없는데 제가 업고 일을 해도 괜찮을까요? 절대 아이 때문에 피해가지 않도록 안 내려놓고 꼭 업고 있을게요. 아이고 세상에, 맨몸으로 일하기도 고될 텐데 어떻게 애를 업고 일을 하겠다고.
저 그러지 말고 우리 올케가 애 낳고 몸이 약해져서 일을 쉬고 있거든. 그래서 동네 애들을 봐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맡기는 건 어때요? 돈도 많이 안 받아. 전문 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제값을 받겠어. 그래도 사람이 배운 것도 많고 성격도 유순해서 아이 맡기기 나쁘지 않을 거야. 행여나 아이 때문에 저를 받아주지 않을까봐 선수를 치는 제 말에 식당 사장님이 아이 맡길 곳까지 물색해 주셨습니다. 일이 이렇게나 잘 풀리다니 항상 부름만 몰고 다니는 것 같았던 제 인생에는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나도 우리 애 아빠 젊어서 잃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가며 여기까지 왔거든. 지훈 엄마 보니까 내가 남 같지가 않아서 그래. 애 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 일만 잘해줘요. 일만 잘 해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지원은 다 해줄 테니까, 응?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에게 감사한 마음만큼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이런 경험이 다수인 까닭에 새로 들어왔음에도 금세 손에 있게 익숙하게 일을 해내는 저를 식당 사장님께서도 마음에 들어 해주셨어요. 처음 소개해 주셨던 사고수습 직원분 말씀대로 월급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오히려 결혼 전에 집 근처에서 일할 때보다 보수가 많아 저희 두 모자의 생활도 조금씩 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날이 갈수록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유치원에 보내기에는 한참 어린 아이이고 그렇다고 다른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니 매일 아이와 함께 버스를 타고 식당 근처 사장님 올케댁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아이를 도로 찾아와 버스를 타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아이와 식당에 함께 가고 또 사장님 친인척에게 아이를 매일 맡기다 보니 사장님 댁과도 자연스레 가족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직 지훈 엄마 나이도 어린데 정말 재혼 생각은 없어? 요새는 재혼했다고 데려온 자식들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경우 잘 없어. 나 성사시켜준 재혼 가정도 지금 재혼하고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주 잘 살아. 말씀은 고맙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치훈이만 보고 살기로 다짐했어요. 저 정말 재혼 생각 없어요, 사장님. 아이고, 청춘이 아까워 그러지, 청춘이. 나도 이날 이때까지 혼자 살았지만 내가 치훈 엄마 나이였으면 확 새 시집 가버렸을 거야. 치훈이 생각하는 맘도 충분히 알지만 혼자 저 어린 거 키우며 얼마나 외롭겠어. 저 정말 괜찮아요. 저는 우리 치훈이만 있으면 돼요.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저의 진심이었어요. 저를 마치 막내 동생처럼 아껴주시던 식당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제 모습이 안타까워 보인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재혼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좋은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제가 만나는 사람이 저 몰래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 치훈이를 구박하면 어떡해요. 남편이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군 식구를 달고 온 저 몰래 남편 가족들이 치훈이를 박대하기라도 하면요. 저는 우리 아들이 상처받을 만한 일말의 가능성도 남겨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자 둘이서 생활하는 것에도 익숙해져 갔습니다. 다행히도 엄마가 식당 일로 바빠도 아이는 잘 자라주었고 혼자 아이 키우는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신 식당 사장님 덕에 잠깐씩 쉬는 시간에도 틈날 때마다 아이 얼굴을 보러 가는 등 이런 생활에도 적응이 되었습니다. 악착같이 벌어 아득바득 아껴가며 산 덕분인지 아이가 유치원에 갈 무렵에는 저축도 제법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노력 덕분은 아니었어요. 홀로 아이 키우는 저를 배려해 주신 사장님 덕분이었고 사설 어린이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한 금액에 저희 아이를 살뜰히 돌봐주신 올케분 덕택이었죠. 그 두 분은 지금 생각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제겐 평생의 은인이십니다. 아이가 말이 트이고 유치원에 갈 정도가 되자 24시간 아이에게만 쏟아야 했던 관심을 조금은 돌릴 수 있게 되어 저도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그 무렵이 되자 사장님께서 또 제안을 하셨어요. 이제 지훈이도 유치원 다니고 있고 앞으로 학교 가면 더 제 앞가림 할 테고 자기도 이제 자기 식당 해볼 생각 없어? 에이, 사장님도 제 형편 아시면서 틈틈이 저축은 해왔어도 아직 그러려면 한참 멀었어요. 자기 혼자서야 그렇지만 동업을 하면 훨씬 빨리 독립할 수 있지 않겠어? 동업이요? 그래, 동업. 실은 말이야, 내 여동생이 이번에 분식집을 열까 하고 있는데
걔가 음식 솜씨는 좋은데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아주 그냥 물가에 애 내놓는 심정이야. 그런데 자기는 음식도 잘하고 장사 경험도 많아서 손님 응대도 걱정 없고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둘이서 장사 시작하면 나도 좋고. 사장님 제안에 솔깃했습니다. 사장님 동생이야 진작 만나뵌 적이 있거든요. 그 집 식구들이 다들 인품이 좋아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도 동업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 텐데 제가 그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요. 누가 자기 보고 딱딱 절반 다 내래? 그렇다고 아예 돈이 안 들어가면 지금처럼 직원으로 일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으니까 자기도 지분을 좀 넣고 당당하게 사장님 행세하라 이거지.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사장님 동생과의 동업을 시작으로 생애 처음으로 제 가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사장님 동생이 훨씬 자금을 많이 대셨지만 그래도 일부나마 제 가게는 제 가게였지요. 지훈이가 대학 갈 즈음에야 내 가게를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만 했던 꿈이 갑작스레 이루어지자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을 정도로 설레었습니다. 살면서 온전한 제 것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었던 저이기에 혹시 지금의 행복을 누군가에게 빼앗기진 않을까 괜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가게가 정말로 개업을 하고서야 진짜로 내가 사장님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지훈아, 여기가 엄마 가게야. 엄마 이제 사장님이다? 우와, 진짜? 그럼 나 이제 매일매일 떡볶이 먹을 수 있어? 그럼 엄마가 사장님인데. 치훈이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떡볶이 먹을 수 있지. 제가 더 의기양양해하는 아들 녀석을 보자 그간의 고생이 모조리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것이 주는 동기부여란 정말 굉장했어요. 아무리 일을 하고 또 해도 지치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아이고 치훈 엄마 그러다 몸살나. 장사 하루 이틀 하고 말 거야? 오늘은 그만하고 치훈이랑 가서 맛있는 거라도 좀 먹어. 항상 저희 가족을 살뜰하게 챙겨주는 동업자와의 관계도 매우 좋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꼽자면 그 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은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나고 있었고 저는 평생 이룰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었던 사장님이라는 꿈을 이루게 되었으니까요. 저도 동업자도 손맛이 나쁘지 않아도 단골 손님들도 금방 붙었습니다. 분식집을 시작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저희 가게는 인근 지역에서 사람이 가장 몰리는 맛집이 되었어요. 아이고 그동안 치훈이 혼자 키운다고 그리 무진애를 먹더니만 이게 다 이렇게 잘 되려고 그랬는가 보다. 애초에 언니 아니었으면 저한테 사장님이 언감생심 꿈이나 꿀 수 있는 일이었나요? 다 언니들 덕분이에요. 제가 항상 감사해요. 아이고 이 사람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민망하게. 가게 장사 잘 돼. 치훈이 공부 잘해. 이게 다 자기 복인 거지. 제게 은인인 식당 사장님과 동업자의 호칭도 자연스럽게 언니로 바뀌었습니다. 평생 가져본 적이 없는 형제자매지만 실제로 제게 형제자매가 있었으면 꼭 저 2사람 같을 것만 같았어요. 말 그대로 웃을 일이 가득한 나날이었습니다. 언니 말대로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 치훈이는 공부를 제법 잘했습니다. 저도 제 아빠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어 학교도 많이 다니지 못했는데 공부를 곧잘 해주는 아들이 기특했습니다. 그맘때 아이 키우는 모든 부모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면 역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기분에 내 인생에 살면서 이런 날이 다 오는가 싶었어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와. 우리 떡볶이 2인분에 튀김이랑 순대랑 어묵도. 그래, 많이 줄 테니까 어서 가서 앉아. 반에서 1등을 한 기념턱을 낸다며 제 친구들을 끌고 온 아들 얼굴에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죠. 아이의 앞길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리라 매 순간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급격히 어두워진 것은 중학교에 입학한 다음부터였습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손쉽게 전교권에서 머물던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고서부터는 학업을 따라가는 것이 버거운 모양이었습니다.
입학한 후 첫 시험에서 반에서 10등 안에도 겨우 들어가자 아이 입이 대빨 나왔습니다. 다른 애들은 중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선행학습이다 뭐다 방학 때 서울에 있는 큰 학원에서 수업 듣고 과외도 받으니까 당연히 나 같은 건 뒤떨어질 수밖에 없지. 나도 그런 거 들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했을 거야. 아이는 자존심이 강한 편이었어요. 누가 성적으로 제 위에 있는 게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제 딴엔 신경을 쓴다고 쓴 거였는데 아이에게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미안해졌습니다. 미안해, 아들. 엄마는 이 근처 학원밖에 몰라서 그것밖에 못 보내줬는데 그런 것도 있었구나. 지금이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전부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보내줄게. 결국 아이는 방학 때 듣는 학원 특강 외에도 과외를 2개나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 교육비를 써오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한 교육비에 가게가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럴까봐 아이가 내게 미리 얘기하지 못한 건 아닐까 싶어서 아들에게는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나마 그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 무렵 함께 일하던 동업자의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둘이서 일하던 것을 혼자 하게 되는 날이 잦아지자 더는 안 되겠던지 동업자가 먼저 제안을 해왔습니다. 치훈 엄마, 계속 이렇게 며칠씩 빠지는 거 치훈 엄마한테도 너무 민폐고 나도 이런 식으로는 길게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가게를 완전히 자기한테 넘기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갑자기요? 아니야, 진작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였어. 둘이 하던 걸 혼자 하려면 힘이야 더 들겠지만 가져가는 건 더 많아질 테니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야. 요리만 자기 혼자서 맡고 정리나 설거지 같은 허드렛 일 같은 건 알바 써도 되고 그동안 나 대신 자기가 혼자 고생한 것도 있고 가게 앞으로 돈 넣어놓은 거는 다는 뺄 생각 없으니까 생각보다 자기가 부담스럽진 않을 거야. 요새 치훈이 과외비며 돈 들어갈 때도 많다고 했잖아. 하던 걸 갑자기 그만둘 수도 없을 거고 길게 보면 자기한테도 이게 더 나을 거야. 동업자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판이었어요. 제 몸이 좀 고되긴 하겠으나 확실히 수입도 많아질 테지요. 잠시간의 고민을 마치고 저는 분식집을 완전히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치훈아, 엄마 가게 완전히 넘겨받게 됐다? 이제 엄마 진짜로 단독 사장님이야. 그래봤자 하던 일 똑같이 하는 거 아니야? 단독 사장님이라고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겠구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자기가 더 기뻐 날뛰었을 건데 사춘기를 맞이한 아들은 전에 없이 냉소적이었습니다. 사춘기에 성적 스트레스까지 예민해진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애써 감추었습니다. 완전히 가게를 이어받고 난 뒤 예상은 했지만 혼자 분식집을 꾸려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둘이서 하던 동선을 완전히 혼자 하니 너무나 분주했죠. 그렇게 한 몇 달은 제 아들 크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덕분에 아들의 과외비는 쏠쏠하게 벌어들일 수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그것도 몇 달 하다 보니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처음 동업자가 말했던 대로 간단한 일을 도와줄 알바도 뽑고 나니 그제야 한숨 돌릴 틈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여유가 생기고 보니 자주 분식집을 찾던 아들이 벌써 몇 달째 친구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 요새는 왜 분식집에 친구들 안 데리고 와? 엄마 일하느라 정신없는데 뭐. 괜히 아들 친구들이라고 신경만 더 쓰이지. 아니야, 아들이랑 아들 친구들은 항상 반가운데? 제 말에도 아들은 별다른 대꾸가 없었습니다. 공부에 방해되나 싶어 아들 눈치를 보고 아들 방에서 슬그머니 나왔습니다. 아들은 한창 공부에 열심이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공부하라고 부모가 사정을 해도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데 제 아이는 제가 알아서 공부하는 것도 모자라서 욕심을 부리니 고마운 일이라고 그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 시기에 가르쳤어야 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은 부모였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저희 모자는 비슷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항상 분식집 일로 바쁘고 아들은 공부하느라 바빴죠. 저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만 아들도 학교에 학원에 과외까지
어쩔 때는 하루에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참고서 살 돈이 필요하다고 식탁에 쪽지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을 때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휑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 무렵에는 아들이 저희 분식집으로는 발걸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한번 거래처 대금 정산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있는 아들을 발견하고는 아들을 불러 세웠으나 분명 저를 보았음에도 못 본 척하고 친구들과 제 갈 길을 가는 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제야 제 차림을 살펴보았더니 떡볶이를 끓이다 급히 나와서 제 윗옷에 떡볶이 국물이 튀어 있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제 어미의 이런 차림이 창피했을 수도 있겠지. 내가 주책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자꾸 삐져나오는 눈물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더 이상 아이에게 분식집에 오라는 소리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이에게는 창피함의 대상이 되어버린 분식집이었지만 제게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나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뒷바라지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분식집을 완전히 넘겨받은 이후부터였어요. 뭐가 됐던 간에 저에게만큼은 너무나도 소중한 분식집이었습니다. 저 검사 되고 싶어요. 진로 희망을 결정하는 시기가 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전부터 아들이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법대 진학은 지금 아들의 성적으로는 힘들다는 말을 들은 터였어요. 저 아들, 엄마가 얼마 전에 너희 담임 선생님 면담 갔을 때 법대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셔서. 원래 담임들은 상향을 잘 안 써주려고 해서 그래. 조금 달랑달랑해서 그렇지 아직 아예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괜히 쓸데없는 말은 해서. 조심스레 꺼낸 얘기에 버럭 화를 내는 아들 눈치가 보였습니다. 저는 혹여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 길을 꺾을까 봐 조심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직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하는데 엄마가 괜한 소리를 했네. 우리 아들이야 한다면 하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러다 원하는 곳에 붙지 못하고 재수를 하면 아이가 얼마나 방황을 할까 싶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는 법대 입학엔 실패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가고 싶던 법대가 있는 학교에 상경계열에 지원하면서도 아이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시질 않았죠. 결국 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않고 아이는 휴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곧장 군대에 갈 생각인 줄 알았어요. 흔히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편입할 거예요. 도저히 적성에 안 맞아서 못 다니겠어요. 입학할 때도 성적 아슬아슬하게 모자랐고 충분히 법대 갈 수 있어요. 사립대 등록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벌써 한 해 동안 지출이 꽤 컸습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마음이 없다는데 억지로 묶어둘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는 고민 끝에 아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아들, 엄마가 알아보니까 꼭 법대를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조인은 될 수 있다고 하더라. 요새는 로스쿨 통해서 법조인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법대를 가지 않아도. 아, 내가 못 다니겠다니까. 내가 얼마나 고민해서 말하는 건데. 엄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반대부터 하고 들어? 내가 그 정도도 생각 안 했겠어? 확 짜증을 부리는 아들에게 기가 팍 죽었습니다. 배운 게 없는 어미이다 보니 아들이 저렇게 말하는 게 버릇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아는 게 별로 없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 네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 하지만 편입도 쉽지 않다더라. 그래도 다른 거 할 거 아니고 법 공부할 거면 법대가 낫지. 검사 돼도 로스쿨 출신이랑 법대 출신이랑은 대우부터 다르다고 하던데.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굳이 돌아가야 돼? 그 쉽다고 말하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닌 것 같으니 한 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들은 애초에 제 말을 들을 생각도 없었겠죠. 결국 아들은 휴학계를 내고 남들 군대 갈 나이에 편입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내가 제 고집을 너무 저항 없이 그대로 들어주기만 했나 처음으로 의구심이 생긴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편입시험이 쉽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법대는 애초에 편입생을 많이 받아주지도 않는 편이었습니다. 어쩌면 학교를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또 한 해를 허송세월한 끝에 아들의 편입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쯤 되자 저도 아들 말을 고지곳대로 들을 수만은 없게 되었죠.
하나뿐인 귀한 자식이라지만 저도 제 한 몸 갈아가며 피땀 흘려 일한 돈으로 보내준 학원이었어요. 정작 제 어미가 분식집 하는 건 부끄러워하면서 그 분식집으로 번 돈을 저리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것까지 그냥 넘어가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없이 단호하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너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들어줬지만 이제 더는 안 되겠다. 분명 처음에 엄마가 졸업하고 로스쿨 진학하는 걸로 타협 보자고 했을 때만 해도 너 당연히 편입할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얘기했어. 너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그동안 네 앞으로 들어간 학원비의 등록금만도 수천이야. 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도 이제 머리 굴고 어른이 됐으니 네 뜻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니? 그럼 어른으로서의 책임도 져야지. 엄마 돈 가져다 쓸 때는 자식이니까 괜찮고 엄마가 엄마 뜻 이야기하는 건 싫어? 그건 네가 생각해도 좀 아니지 않니? 한 번도 제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 아들이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제가 들어봐도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거기다 제 의견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편입이라도 합격을 했어야 할 텐데 그것도 아니니 더더욱 할 말이 없었겠죠. 결국 아들은 군대에 다녀온 후 복학해 나머지 학기를 마치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으로 저와 합의를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할 말이 없으니 저를 따르긴 했지만 아들에게 아직 불만이 한가득이라는 건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가 그 아이의 엄마잖아요. 욕심도 많고 자기 주장도 강한 아이가 제 뜻이 꺾였으니 자존심이 상해도 여간 상한 게 아니었겠죠. 하지만 본인으로서도 딱히 뾰족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제대 후 아들은 복학을 하고 졸업 후에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쿨 2년 과정이 끝나면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으니 이번에야말로 별탈 없이 아들이 뜻을 이룰 수 있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로스쿨에 진학한 이후 아들 얼굴 보기는 더 힘들어졌어요. 어찌됐든 본인이 그토록 하고 싶어 하던 공부를 시작했으니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에 별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로스쿨에서 만난 여학생과 연애를 시작했다는 걸 눈치챘지만 아들에게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 그저 그때까지 그랬듯이 분식집에서 열심히 떡볶이 만들어 팔며 정직하게 번 돈으로 아들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었죠. 드디어 로스쿨 과정을 수료하고 아들이 처음으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지만 그만 불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꿈은 애초에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였어요. 제가 알기로 검사 임용이 되려면 필수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검사 임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할 변호사 시험에서조차 떨어진 겁니다. 속으로는 그간 아들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했던 고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속이 쓰렸으나 저보다도 더 속이 쓰릴 아들을 생각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떨어지고 한동안 아들은 말 그대로 술독에 빠져 살았거든요. 일부러 들은 건 아니지만 우연히 방에서 아들이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걸 듣고 아들 여자친구는 이번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녀석이니 여자친구의 합격 소식이 더욱 뼈아프게 느껴졌을 겁니다. 아들, 변호사도 참 좋은 직업 아니니? 애초에 검사는 그렇게 많이 뽑지도 않고. 무슨 말씀이세요? 애초에 저는 검사 되고 싶어서 로스쿨 들어온 건데. 붙을 수만 있다면야 제가 무슨 이유로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들의 고집을 아는 저로서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당장 변호사 시험에 붙을지도 모르는데 검사가 웬 말이에요. 저러다 아들이 장수생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제 염려에도 고집을 꺾지 않던 아들은 결국 2번 더 변호사 시험에서 떨어지고 나서야 변호사가 되는 것으로 목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나마도 붙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지만요. 이제 아들의 나이도 적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떨어지면 대체 저 아이를 어찌해야 하나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갈 무렵 간신히 아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들,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이 이제 정말 법조인이구나. 간신히 합격이라도 합격은 합격이니까요. 기뻐하는 제 모습에도 아들 얼굴이 그리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들, 오늘같이 좋은 날에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합격은 했는데 사실 제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 벌써 로펌에서 스카우트 받을 만한 애들은 다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로펌에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기껏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는데 취직을 못할 것 같다니요. 제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답지 않게 제 눈치를 살피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 변호사 사무실이 누구 개 이름이랍니까? 건물 임대료도 만만치 않을 텐데 로펌 취직도 안 되는 아들이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수입료를 받을 수 있을지 앞이 깜깜했습니다. 엄마, 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곧 결혼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자기 사무실도 없는 놈한테 누가 딸을 내주려고 하겠어요. 그것까지만 해주시면 저 정말 잘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요. 네? 제가 들어도 답이 없었으나 어쩌겠습니까. 제겐 하나뿐인 아들이었어요. 저 녀석 잘되게 하겠다고 그간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부탁을 거절할 힘이 제겐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독립된 변호사 사무실의 대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제 엄마 타들어가는 속도 모른 채 의기양양한 아들의 얼굴을 보니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싶었지만 괜히 좋은 날 초를 치고 싶지 않아 할 말을 꾹 참았습니다. 아들은 말했던 대로 사무실을 차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며느리 될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이미 2해 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로펌에서 근무 중이었어요. 어머니는 가정주부이시지만 아버지는 같은 변호사시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인지 두 아이 모두 결혼을 서둘렀죠. 아들 성화에 급하게 잠긴 상견례에서 처음 뵌 사돈내외는 두 분 다 많이 배운 티가 나는 교양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안사돈께서 일찍이 홀로 되시고 혼자 치훈이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 들었습니다. 지금은 요식업에 종사하고 계신다지요? 말의 뉘앙스가 아들에게 제가 분식집을 하고 있다는 말을 미처 못 들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제 옆에 앉아 식은땀을 흘리고 있더군요. 저는 제가 분식집을 한다는 게 추호도 부끄럽지 않습니다만 옆에 녀석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질 않으니 사돈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마치 제가 사돈을 속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찜찜한 기분으로 아들 결혼을 진행시켜도 되는가 싶은 제 속마음과는 다르게 결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신혼집은 며느리 쪽에서 반, 아들 쪽에서 반을 해가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아들에게 벌이가 없으니 결국 또 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이러니 저러니 속썩을 일은 많았다지만 아들과 결혼했으니 며느리도 이제는 제 자식이었습니다. 있는 집안에 잘 배운 아이이니 아주 어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겠으나 그래도 정말로 며느리와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여자들이 시댁과 가깝게 지내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야 배운 것 없는 저도 잘 알고 있었기에 며느리 귀찮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제 나름대로는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며느리의 첫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고민 끝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한 통 걸었습니다. 예, 내가 아들 편에 반찬을 좀 해서 보낼까 하는데 내가 아직 너 좋아하는 반찬은 얘기를 전해들은 적이 없어서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좀 해줄래? 제 딴은 호의였는데 며느리 입장에선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며느리 반응이 별로 반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나 그 사람이나 일하느라 바쁘고 집에서 밥 먹을 때 거의 없어요. 그냥 치훈 씨 좋아하는 반찬 있으면 그 사람 반찬이나 해서 치훈 씨 편에 들려주세요. 통화를 마치고 나니 그러지 않으려 해도 서운한 마음이 불쑥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저보고 반찬 가지러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불어 선을 긋는 것 같아 괜한 호의를 보인 건가 싶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한테 반찬 가지러 오라고 그러셨어요? 아들 말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며느리랑 전화를 끊은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너 지금 그것 때문에 득달같이 전화 건 거니? 그래, 내가 며느리 생일이라고 좋아하는 반찬 좀 해주마 했다. 그게 이렇게 난리를 칠 일이야? 엄마 진짜 왜 그래? 나 창피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어? 누구 밥 먹어 죽은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닌데 왜 쓸데없는 걸로 전화를 해? 며느리라고 시집살이라도 시킬 요량이야? 왜 괜한 사람을 괴롭혀? 그 말에 그만 그동안 쌓인 울분과 서름이 한꺼번에 다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 전부가 저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제 놈은 저한테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는 이성을 잃고 수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고얀 놈의 자식!
네가 지금 사람 노릇하고 살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인데. 내가 그간 네 놈이 나를 부끄러운 어미 취급하는 것까지는 참았다만 나도 아들 하나 버린 셈 칠 테니 너도 내 자식으로 뻔뻔하게 누렸던 것들 다 내려놓아라.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고는 당장에 아들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2층에 변호사 사무실 세든 사람입니다. 저 사무실 빼야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요? 갑작스럽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위약금이 필요하시다면 지불하겠으니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말에 건물주가 당황한 것 같았으나 대강의 사정을 간략하게 설명했더니 다행히 저를 이해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건물주와는 이야기를 잘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결혼하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아들과 며느리가 꽁지가 빠지도록 제 집으로 쫓아왔습니다. 귀하신 분들께서 여기까지 너인 발걸음이신가? 저들을 한껏 비꼬는 제 냉소적인 말투에 아들 내외가 흠칫하더군요. 그간 우습게 보고 돈줄로만 여기던 제 어미가 이런 적이 없었으니 당황했겠지요. 어머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갑자기 사무실을 빼실 수가 있어요? 내 돈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내 아들도 아닌 분이 무슨 불만이 이리 많으십니까? 어머니, 기분 많이 상하셨죠? 제가 너무 생각이 없었어요. 부디 노여움 푸세요. 기껏 분식집이나 하는 무식한 노인네한테 변호사씩이나 되시는 양반들이 그리 좋아할 필요 없다. 내 이달 안으로 너희 신혼집 빌려준 돈도 받아내야겠으니 그리 알아라. 어머니! 그래! 내가 네 어미다. 분식집 하는 못 배워먹은 내가 바로 네 놈 어미야. 나 아니었으면, 내 분식집 아니었으면 어디서 변호사랍시고 행세도 못했을 놈을 내 인생을 갈아서 이리 만들어줬더니 감히 네 놈이 내게 이따위로 굴어? 변호사를 만들기 전에 네 놈을 먼저 사람으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내 발등을 찍었다. 이제라도 너 같은 놈과는 연을 끊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 테니 잔말 말고 집 보증금 빼서 내놔. 잘난 변호사 양반이시니 소송을 걸려면 누구한테 유리한지는 알겠지? 더는 지금처럼 넘어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아들 내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두 놈 모두 제 앞에 납작 무릎을 꿇더니 두 손을 모으고 제게 빌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잘못했어요. 저한테 엄마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사무실 빼고 집까지 빼면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다고. 잘못했어요, 엄마. 네 놈 본색 드러난 지가 오래인데 무슨 씨알도 안 먹힐 소리를. 잘난 변호사 부부끼리 잘 살아보려무나. 무식한 분식집 사장 어미는 너희들 인생에서 빠져줄 테니. 애초에 그 돈 다 내 돈이잖니? 고생해서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는 놈이 그간 분식집으로 번 돈으로 호의호식했으니 그만하면 어미라고 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본다. 우는 소리 하는 걸 보기 싫으니 썩 내 집에서 나가! 그 길로 아들 내외를 내쫓아버렸습니다. 휑한 거실에 혼자 앉아있자니 제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서둘러 채비를 해 아들의 갓난쟁이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왔던 식당 사장님과 동업자 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두 언니 모두 놀란 기색이었으나 한을 토해내듯 넋두리하는 제 하소연을 다 받아주셨어요. 이 괘씸한 놈! 제 어미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잘 왔어. 이럴 때 혼자 있으면 안 되지. 정말 잘 왔어. 마치 언니들에게 떼부리는 아이 마냥 속에 있는 것을 모두 쏟아내고 나니 그제야 좀 살 것 같아졌습니다. 제 피 이은 아들 놈보다 언니들이 더 제 가족 같았어요. 아들에게도 진작 제 할 말을 하고 살았다면 저 지경까지 되진 않았을 것을. 저는 더는 아들에게 맹목적인 마음을 갖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이후로 아들 내외에게서 수차례 연락이 더 왔으나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뺀 보증금은 금세 제 계좌에 입금되었고 돈 보내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제 문자에 결국 다달이 집 보증금도 조금씩 돌려받게 되었죠. 이걸로나마 녀석이 사람이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다 큰 놈을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요즘은 언니들과 앞으로 어떤 실버타운에 들어갈까 농담 삼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재미로 삽니다. 아들에게 뜯긴 돈도 도로 찾아 돈도 많겠다. 흥청망청 하고 싶은 거 다 하자고 말로만 재미를 보고 있죠. 애초에 돈 있다고 막셀 팔자도 못 되고요. 그래도 이제 속에 쌓아두는 말 없이 시원하게 털어가며 삽니다.
가끔 가슴이 휑한 기분이 들지만 이 또한 지나가겠지요. 늙은이의 넋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모습과 옛날 과거가 영 딴판인 분들이 계실까요? 흔히들 젊은 만큼 값어치가 뛰어난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던데 젊으셨을 적에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고 힘드셨던 분들은 아마 누가 과거로 돌려주겠다 하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질색팔색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조금은 그렇거든요. 때로는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크게 위안을 얻곤 한답니다. 저도 그런 심정으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사연으로 적어보네요. 도시에서만 살아온 게 수십 년의 세월이지만 원래 저의 고향은 고즈넉한 시골 마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나는 시골 마을이었는데 애석하게도 너나 할 것 없이 형편들이 안 좋았어요. 제 친정집도 그랬습니다. 저는 오남매 중에 둘째였고 위로는 친정 오빠가 집안의 장남으로 있었고 아래로는 허구한 날 네가 더 배고프냐 내가 더 배고프냐를 두고 말다툼이나 벌이는 친정 여동생들이 셋 있었지요. 친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할머니께선 제가 6살 무렵에 돌아가셨고요. 부모님께선 가난 속에서 자식들을 키우시기 위해 돈을 버시느라 여념이 없으셨으므로 집안일에 신경을 쓰실 수가 없었죠. 친정 부모님께선 동이 트기 전에 새벽부터 일을 나가셨다가 해가 떨어지고 나서도 한참이 지난 때가 되어서야 귀가를 하시곤 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순전히 아기 같아 보이는데요. 저는 그 나이 때에 이미 온갖 일을 다 했었습니다. 온 식구들의 밥을 차리기 위해선 깜깜한 새벽에 일어나야 했죠. 지금처럼 손가락 한번 까딱하면 불이 켜지는 가스레인지가 웬 말인가요? 연탄조차 없던 시골 동네였습니다. 아, 제발 불 좀 붙어라. 이러다가 밥 짓는 게 늦으면 학교에도 지각을 하고 말 텐데, 이번에 또 늦으면 대체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할까? 제 마음처럼 불 하나 붙이기도 쉽지 않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매번 불을 붙일 때마다 전 간절하게 기도를 하며 돌아가신 친할머니께 빌기도 하며 그렇게 안달이었습니다. 옛날 이때를 살아보신 분들, 특히나 저처럼 요령이 부족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불은 잘 안 붙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이 연기는 잘 나던지요. 매운 연기에 괜히 눈물 콧물만 아깝게 흘려대며 대관절 불은 언제 붙을 것인지를 안타깝게 기다려야 했어요. 가스렌지를 넘어서 인덕션인지 하는 아주 좋은 최신식 기술이 나와서 이제는 불꽃을 보지 않아도 음식을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세상이 신기할 따름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새는 빨래를 집에서 세탁만 할 게 아니라 즉시 건조까지 다 하는 세상이 되었죠. 건조기란 것이 아주 그냥 신통방통하더군요. 진작부터 미국인들은 이걸 사용해 왔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뒤늦게 들어왔는지 모를 일이에요. 넣기만 하면 빨래가 싹 마르니 잘못 말렸답시고 옷감에 냄새가 날 일도 없어서 이게 아주 요물입니다. 냇가에서 손빨래 해보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오남매와 친정 부모님, 친할아버지의 것까지 총 8식구의 빨래는 모두 냇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셋째를 데리고 이른 아침부터 고무대야에 빨랫감을 가득 담은 채로 냇가에 가서 온몸에 힘을 실어서 빨래를 마치고 나면 뜨끈하게 햇볕을 받는 자리에다가 그걸 다 널어 놓았어요. 그러면 제법 잘 말랐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이게 통할 리가 없었죠. 저는 그래서 겨울이 싫었어요. 친할머니께서 명을 달리하신 겨울이 돌아오면 살을 찢는 것 같은 차가운 바람이 무섭게 불어댔고 빨래를 해야 하는 물은 얼음장이었습니다. 겨울에 빨래를 다 하고 나면 손이 시뻘겋게 변하기 일쑤였죠. 지금 생각하면 손이 얼지 않았던 것이 용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겨울엔 빨랫감으로 쌓여가는 옷들이 얼마나 얄미웠던지 몰라요. 지긋지긋하다 못해서 치가 떨렸죠. 그럼에도 특별히 군소리 한 번 안 했던 것이 당시에 제가 어떤 아이였던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감이란 걸 잘 알고 있었던 듯 싶어요. 내가 애써서 불을 피우지 않으면 우리 집의 굴뚝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 거야. 내가 해야만 해. 친척 동생들에게 도시락을 싸주는 것도 저의 몫이었죠. 어릴 땐 제 동생들이 천혜의 철부지들로만 보였었는데 지금 회상을 해보니까 제가 어설픈 솜씨로 별것 아닌 반찬 도시락을 싸준 걸 두고 한 번도 불평, 불만을 안 한 녀석들이었네요.
형편이 어려워서 군것질거리 하나 제대로 그 입에 넣을 수 없었건만 그런 것도 투정 부리지 않았고요. 다른 친구들이 부럽단 소리 역시 한 번도 한 적 없었으니 동생들을 재평가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보니 언니가 힘들까봐 투정 부리고 싶은 걸 꾹꾹 눌러 참을 줄 아는 대견한 동생들이었죠. 당시엔 그저 매일매일이 힘들다는 생각이 앞서 있었습니다.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서글픈 가정도 자주 했었고요. 저보다 그런 가정을 자주 해보셨을 친할아버지께선 제가 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께선 가슴을 치며 우셨고 전 손자가 최고이고 손녀들은 머릿수만 많지 쓸모없다고 하셨으면서도 은근히 저를 잘 봐주시고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중학교 다닐 수 있도록 부모님께 장남 따라서 장녀도 어느 정도 공부는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할아버지의 감사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분에 제가 중학교를 나올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안 계셨다면 어림도 없었을 일입니다. 친정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도 욕심을 내어 중학교에 갔던 것은 나중에 멋진 사회인이 되고 싶단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울에서 살다가 온 이웃집의 언니, 오빠가 들려준 도시 생활 이야기는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죠. 도시에는 수많은 기회가 잠들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지금 내 생활을 보자면 서울에서 성공하여 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꿈은 꾸라고 있는 거잖아. 나도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 꿈에 조금은 더 가까워질 수 있겠지. 그래서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굶어 죽는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지원을 받고 살 거대한 벽을 전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 벽의 이름은 친정오빠였고 또한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장녀는 장남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중학교를 다니면서도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동생들을 가르치며 솔선수범하는 언니였는데 그런 저의 노고를 부모님께선 알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봤자 네가 대학교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학교를 아쉬워해. 중학교까지 다닌 것도 감지덕지하고 졸업하자마자 돈 벌러 떠나라. 엄만 왜 제가 대학교를 갈 수 없다고 단정 지으세요? 그걸 네가 몰라 물어? 진짜로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야?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커온 넌 이 엄마의 자랑이었는데 이젠 실망을 안겨주려고 하는구나.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제가 대학까지 가는 건 무리겠죠. 죄송해요. 그냥 해본 소리였어요. 그래야지. 엄마 힘들게 하지 마. 부탁할게. 네가 아니더라도 엄마는 이미 너무 힘이 들고 피곤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어렵게 돈 벌어오는데 자식 새끼가 속을 썩이면 부모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야. 네, 죄송해요. 근데 엄마 중학교 졸업하면 돈 벌러 떠나라고요? 떠나요? 제가요? 어디로요? 어디든. 여기선 돈 벌러 다니는 곳이 너무 한정적이잖니. 없다시피 하지. 그래서 엄마도 네 아버지도 멀리까지 나가서 돈 버는 거잖아. 너도 그래야겠지.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꿈은 꾸라고 있는 게 맞았지만 아무나 그 꿈을 꾸는 게 허락되는 건 아니었어요. 오빠가 고등학교 다녀야 했기 때문에 전 학업을 더 이어갈 수 없었고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친정 부모님으로 하여금 집안일에 아무 신경 안 쓰시도록 하는 것 정도로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돈. 언제나 바로 이 돈이란 것이 문제였죠. 삭막한 현실 앞에서 전 체념을 하려고 했지만 그때 왠지 솔깃한 소리가 제 귀를 잡아챘습니다. 그건 서울에 살다가 온 이웃집의 언니, 오빠가 하는 이야기였어요. 고등학교도 다니고 일도 하고 동시에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정말이에요, 언니? 그런 방법이 세상 천지에 어딨어요? 네가 정말 청정 시골 소녀긴 하구나. 넌 야간 고등학교란 것도 아직 못 들어본 거야? 낮 동안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이 되면 야간 고등학교 다니잖아. 그러다 보면 혹시 아니? 대학교 진학도 노려볼 수 있을지? 그런 게 다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께서 요즘 도시에서는 학생들이 돈 벌면서 공부를 한다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거였군요. 이웃집 언니가 저에게 그런 소리를 해줬을 때 옆에서 이웃집 오빠도 거들면서 그게 사실이고 진짜로 있다고 말을 보태줬어요. 전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친척들 중에 한 집이 서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냈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다들 모였었고 그때 제가 친척들의 이모저모를 알게 된 바 있었거든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공부와 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청년들의 얘기를 추가로 듣고 난 전 어느새 열의에 불타올라 있었습니다. 태어났으면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이런 말도 있잖아. 그래, 서울로 가자.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남는 거야. 야간고등학교 다니면 어쨌든 고등학교 학력도 생기겠지. 정말 멋진 일이야. 당연한 얘기였지만 제 친정집은 절 도시로 보낼 만큼의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을 입에 올렸을 때 부모님께선 도대체 누가 저한테 이런 헛바람을 넣은 거냐며 눈에 불을 켜셨어요. 친정오빠가 크게 가세를 했습니다.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서울이라니. 저도 태어나서 딱 한 번밖에 못 가본 곳인데 절 제치고 서울 생활을 한다고요? 어림도 없죠. 그리고 제가 집을 영영 떠나버리면 집안일은 누가 하고요? 그때는 몰랐으나 지금 생각을 해보면 오빠는 제가 당돌하게 타지 생활, 그것도 서울을 거론하니까 질투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럴 생각조차 못 해봤으니까요. 친정 오빤 제가 인근 지역의 공장을 다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맞다 동의를 표하셨고요. 제가 위기에 봉착해 있던 바로 그때 친정 동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언니는 서울로 가야 해요. 집안일은 저희가 번갈아서 하면 돼요. 언니가 이미 한참 전부터 혼자 도맡아 온 집안일인데 저희라고 못할 거 없어요. 그리고 이미 저희가 많이 언니를 도우면서 같이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집안일은 문제 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뾰족한 수가 없다면 언니를 서울로 보내는 게 어째서 나쁜 선택이에요. 동생들이 한 목소리를 낸 거예요. 친정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셨고 오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제 동생들이 기특해서 빙그레 미소를 짓고 말았네요. 반박할 거리를 찾지 못하신 부모님께선 침묵을 지키셨고 이튿날 서울의 친척집에 연락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저를 받아줄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려 하신 거죠. 천만다행히도 친척집에서 얼마간은 저를 맡아줄 수 있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사유가 놀라웠어요. 다른 애였다면 거절했겠지만 저라서 받아주기로 했단 것이었는데요. 돌아가신 친할아버지께서 제 칭찬을 몇 번 하신 것을 들은 바 있었기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할아버지가 친척분들께 내 칭찬을 하셨다고? 난 전혀 몰랐어. 오빠를 훨씬 더 좋아하시는 줄로만 알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었구나. 할아버지, 감사해요. 설마 일이 이렇게 흘러갈지 모르셨던 것인지 친정 부모님께선 몹시도 떨떠름한 기색이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저를 안 보내실 수는 없었죠. 그렇게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동네 친구들의 부러움과 선망의 눈길을 받으며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상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제 인생이 흘러갈 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몇 벌의 옷가지 정도만 든 게 다였던 짐가방 하나. 그것을 들고 서울의 먼 친척집에 당도한 저는 얼마 후에 야간 고등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받게 됐습니다. 인원이 무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정원이 차면 그것으로 끝이었단 사실을 저는 물론이고 친척들 또한 간과했던 것이죠. 가는 곳마다 저는 더 이상은 인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죠. 너무나도 실망스러웠고 막막했어요. 앞으로 어쩌면 좋겠단 말인가요. 저는 시골 동네에서만 살다가 상경한 소녀였고 무작정 아무 일이나 찾아 나설 수 있는 군번이 못 됐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어느새 저는 지레 겁을 집어먹은 시골 소녀 하나에 지나지 않게 됐어요. 친척집에서 눈칫밥만 얻어먹으며 지내는 것도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됐어요. 제가 일찍이 집안일에 도 같았으니 혹시 남의 집에 가서 살림을 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것이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뻔한 길을 걸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절대로 만만치 않은 도전을 해볼 것인가. 고민하던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선 친정오빠를 향해 사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어야 한다며 곧잘 말씀하시곤 했는데 비록 제가 사내는 아니었으나 이왕 서울에 오는 일을 벌였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곳에서 결단을 내는 것이 옳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결정은 제 운명을 영영 바꿔놨죠. 저는 반년에서 길면 1년 동안 가정부로 일을 해줄 사람을 구하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가게를 새로 준비하는 문제 때문에 몹시 바빴던 중년의 부부는 까다로운 인상을 하고 있었으나 막상 성격들은 보통이어서 일을 하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큰딸, 대학생이던 아들, 고등학교를 다니던 작은딸, 이렇게 삼남매의 끼니만 챙기고 빨래를 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꿈꾸던 생활이 아닌데 나는 고작 이런 일을 하려고 서울까지 온 걸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면 한없이 우울해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기분을 풀어주었던 건 대학생 아들이었어요. 제 친정오빠도 만약 대학을 가게 된다면 이렇듯 근사한 청년이 되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매번 피어오를 정도로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호감형이었고 꽤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면서 잘난 척을 할 줄 몰랐어요. 그 점이 무척 좋았고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제 부족한 맞춤법을 고쳐주기도 했고 친정집에 편지를 붙이는 걸 3번이나 도와주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저는 다른 일자리를 이미 구한 뒤였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는 것이 당연했으나 이상하게 기분이 개운치 못했죠. 저는 이 대학생 아들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는 순간 그 이유를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바로 저의 첫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오빠를 내내 좋아했었구나. 누군가를 이토록 좋아해본 일이 없었기에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어. 어차피 깊게 품어봤자 소용이 없을 이뤄질 수 없는 관계니까 내 마음속으로만 영영 간직해야겠지. 제가 아직 18살이었던 것보다 앞서는 사실은 그의 집안과 저의 집안이 가진 차이였어요. 소위 계급이란 것이 달랐습니다. 그는 저에게 제가 20살이 되면 기념으로 선물을 주고 싶으니 꼭 연락을 달라고 해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눈물을 훔치고 돌아선 저는 집으로 내려가긴 싫어서 힘들게 구했던 미용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됐을 때 고민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그에게 연락을 해봤죠. 마음은 떨렸으나 그걸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지리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으로 인해 저는 그와 오랜만에 마주하게 됐고 인연을 이어가게 됐으며 놀랍게도 고백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는 저와 꼭 결혼을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만큼 저를 진지하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 집안에선 난리가 났죠. 가정부 일을 예전에 몇 달 맡겨놓았던 시골 촌뜨기 여자애가 갑자기 집안에 대들보를 채간다고 하니까 모두가 거품을 물고서 결사 반대를 외쳤습니다. 저에게 그 집의 일을 연결해 주었던 사람에게까지 불똥이 튀었고 저를 서울로 올 수 있게 해줬던 먼 친척집까지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멀리 제 친정집까지 소식이 닿죠. 언감생심, 닿지도 못할 곳에 손을 뻗지 마라. 분수에 맞게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야.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라고 서울 가는 걸 허락했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말 들어. 친정엄마께선 진정 안타까운 목소리로 절 만류하셨습니다. 전 스스로 멍청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그건 자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얼마 후 제가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작 21살 때의 일이었네요. 임신을 한 것을 알곤 기쁨보단 두려움과 막막함이 앞섰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저의 임신에 그 집안도 제 친정도 발칵 뒤집힌 건 당연했고요. 제가 그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가 변함없이 절 원하고 있다는 것, 이 2가지 때문에 그 집안에선 마지못해 절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한때는 제가 어설프고 어린 가정부로 일했던 그 집에 임신을 한 며느리가 되어서 다시 들어가게 됐을 때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오묘한 기분이 들어서 몇 날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은 없었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천천히 진행하자는 이야기 정도가 얼핏 들려왔습니다. 좋은 집안의 남자를 용케 잘 물었구나. 네가 나보다 성공했네. 그래, 인정한다. 네가 서울에 가서 멋지게 해냈어. 그때는 저를 비웃는 것으로 들렸었으나 지금 보자면 친정오빤 진심을 담아서 저에게 그런 말을 전했던 것 같네요. 제가 원한 것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달리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불러오는 배를 어루만지며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집의 막내딸은 대학생이 되어 있었고 저를 볼 때마다 경멸의 눈길을 보냈어요. 자기 부모 앞에서 제가 출산을 하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죠. 하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찌됐든 일은 벌어졌고 견디는 게 능세였으니까요. 건강한 딸을 낳았을 때 저는 이제 됐다라는 생각으로 안심이 되어서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또 멍청했으며 순진했던 것이죠. 그 집안에 어른들께서 오시더니 아기가 생긴 게 친탁을 했네라고 입을 모으셨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얼마 후에 전 버려졌습니다. 멍청했던 저는 그와 제가 정식 부부라고 생각했으나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어느새 다른 결혼할 여자가 생겨 있었죠. 그 집안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혼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미안하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다고도 했었죠. 제가 낳은 아기는 결혼하고 나서 5년이 흐르는 동안 3번의 유산을 했고 앞으로는 임신이 힘들 것 같다는 병원의 소견을 받았던 그 집의 첫째 딸을 키우겠다 그랬습니다. 자기 동생의 핏줄이니까 자기가 키우는 것도 괜찮다고 그랬던가. 하여간 너무 개소리라서 극심한 충격을 받았던 나머지 자세한 말은 기억이 안 나네요. 사랑도 잃고 아기도 잃었습니다. 고작 저에게 100만 원을 내밀며 썩 꺼지라고 하던 그 집안 사람들이 증오스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죠. 왜냐하면 제 친정 식구들이 눈물로 저를 만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줘버려. 그래야 너도 새 출발을 할 것 아니야. 그깟 아기 따위 중요하지 않아. 뭐라고요? 그깟 아기? 제가 낳은 제 아기예요. 엄마의 친손주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네 인생은 어쩌고? 창창한 네 앞날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그깟 아기 따위 대수겠어? 난 딱 한 번 얼굴 본 내 아기 손녀보다 내 큰딸이 1000배, 10,000배로 더 소중해. 더 중요해. 친정 엄마께서 울부짖으셨을 때 그 앞에서 제가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불효를 저질렀다는 게 실감이 됐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께서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어릴 적 집안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시며 제가 오롯이 제 인생을 잘 살길 바라신다 하셨어요. 이왕이면 남자를 만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자체를 없던 일로 하고 새로이 지내길 원하셨습니다.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왜 모든 짐을 지고 가야 하냐며 과거를 싹 잊고 더 잘 살면 될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과거를 제 안에서 묻어버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심한 날 제 스스로의 뺨을 미친 듯이 때렸었죠. 과거의 저를 책망하는 행위였고 아기에게 미안하다는 뜻이었고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꿋꿋하게 임신 문제로 잠시 접어두었던 미용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안 벌렸지만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인맥을 만들어가는 것도 재밌었어요. 친정오빤 그럭저럭 무난한 대학을 나왔고 셋째는 중학교까지만 나왔으나 넷째와 막내는 고등학교까지 졸업장을 땄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죠. 친정 오빠가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겠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 새언니가 4살이나 더 연상이라서 그랬던 것이더라고요. 저 언니 앞에선 꼼짝을 못하잖아? 툴툴거리기 대장인 오빠를 저렇게 얌전하게 만들다니 신기하다. 짝이란 건 정말로 있는 건가 봐. 새언니는 여장부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죠. 친정 오빠를 휘어잡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결혼을 서둘르게 됐는데 고민을 하던 저는 모았던 돈을 두 사람에게 내어주었어요. 살림 차리는데 보태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오빠가 난생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낯간지러워서 그냥 됐어 하고 말았네요. 오빠는 작은 회사를 다녔으나 성실하게 근무를 이어갔어요. 그래서 꼬박꼬박 돈을 벌었고 알뜰한 새언니는 돈 관리를 무척이나 잘했습니다. 또한 결혼할 때 제 도움을 크게 받았다며 저에게 두고두고 잘해줬어요. 새언니의 친정이 제 친정집과 썩 멀지 않았는데요. 새언니는 자기 시댁을 무척이나 잘 챙기면서 항상 큰 동생님 대신이다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새언니가 말하는 큰 동생은 저이고요. 이게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냈어요. 외할아버지께선 일찍 돌아가셨고 외할머니 혼자 외삼촌 댁에 남으셔서 지병이 악화된 채 오늘 내일 하고 계셨는데요. 그렇게 착한 손녀가 얼른 자기 짝을 만나는 걸 내가 보고 나서 죽고 싶은데. 하도 제 얘기를 좋게 들으셔서 그런지 제가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걸 보고 싶다고 언제부턴가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자 외가 친척들이 열심히 나서서 괜찮은 결혼 상대를 저에게 붙여주고자 했습니다. 새언니도 신이 나서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제가 뒤늦게 이걸 알고 나서 펄쩍 뛰었는데 결과적으론 친척들이 합세하여 밀어붙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자존심 내세우며 거절을 하기엔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인물은 보통이었는데 제 눈엔 처음부터 멋져 보였고 고등학교를 나온 이후로 쭉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아온 이력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제 과거를 다 듣고도 감싸준 사람이었어요. 멍청한 판단을 내렸던 과거의 저를 장난으로라도 책망하지 않았고 그저 보듬어 주었답니다.
남편은 서울 토박이었고 시댁은 저희 부부가 결혼할 당시 서울 근교에 경기도에서 새롭게 터를 잡은 직후였죠. 특별히 잘 살지도 못 살지도 않았던 시댁 집안에선 저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더랬죠. 남편이 꼭 저와 결혼해야 하겠다고 강력히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줬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한테 많이 구박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집안 행사에서 가장 고되게 노동을 하며 칭찬 한마디 못 듣는 존재였죠. 그러다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때부터 제 처지란 것이 달라졌어요. 시부모님께서 손자라면 꿈뻑 넘어가셨거든요. 손자 사랑이 지극하셔서 자연스레 저도 어엿한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게 됐답니다. 이게 다 내가 아들을 잘 둔 덕분이구나. 우리 아들 너무나도 고마워.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키워줄게. 그러니 제가 저희 아들을 얼마나 예뻐했겠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커가는 아들을 보면서 행복했고 저의 평탄한 결혼 생활을 보며 친정 식구들이 무척이나 좋아해 줬습니다. 제가 마음 한구석에 묻은 제 딸의 존재를 애달프게 여겼다는 사실은 저 혼자만의 비밀이었죠. 제 배로 낳은 자식인데 어찌 있겠나요?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으나 애써 눌러두었습니다. 이런 애끓는 심정은 남몰래 일기장에 끄적거리곤 그대로 덮어뒀어요. 저희 부부에게 둘째는 없었어요. 이상하리만치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외동아들을 키우는 것이 저희 부부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외동이기에 더욱 귀하게 키웠던 듯 싶네요. 저희 아들이 한창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무렵 애석하게도 시댁에 일이 좀 생겼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아들에겐 티를 안 내려고 저희 부부가 억지로 웃음 지으며 버텼던 것 같네요. 나이가 들수록 오남매란 사실이 감사해졌어요. 피를 나눈 제 형제들이 있으니 늘 외롭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남편이 병을 얻어 쓰러졌을 땐 그런 것도 다 소용없게 느껴지더군요. 제 남편이 죽는다는데 형제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여보, 이제야 자식 다 키워놓고 우리 이제 숨을 돌리고 편안히 잘 살아보자고 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럴 순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 앞에서 제가 그런 추태를 보였습니다. 남편을 위로하고 힘을 줬어야 했는데 제 두려움과 슬픔부터 보였나 봐요. 제가 그 지경으로 부족한 사람이었네요. 저란 사람 자체를 감싸주고 받아주었던 남편은 제 인생의 은행 같은 존재였는데 제 곁을 영영 떠난다는 사실이 미치도록 괴로웠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남편은 인자한 미소로 절 보듬어 줬죠.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루고 싶은 바람을 밝혔습니다. 내 자식이 장가 가는 것까지 보고 떠나고 싶은데 그건 너무 어려운 바람일까?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요. 장가 보냅시다. 네, 결혼시켜버려요. 당신이 원한다는데 못 이뤄줄 것도 없죠. 아들에겐 진지한 감정으로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아들보다 2살 연상의 그 여자친구를 저는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친부모한테 어릴 적에 버려져서 조부모의 손에 자랐다가 친척 집에 맡겨졌다가 성인이 된 이후로는 내내 혼자 지내왔다는 이야기가 제 마음을 너무나도 쓰리게 했거든요. 제가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건 괜찮아도 자식에게 그런 걸 당하게 할 순 없는 법이었어요. 이왕이면 자식이 좋은 것만 보고 평탄한 길만 걷길 바라고 이미 다 큰 성인님에도 물가에 내어놓은 어린아이를 보는 기분이 들고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인 듯 싶더군요. 그래서 결혼을 반대해 왔었습니다. 결혼 말고 연애만 재밌게 하라고 했었죠. 남편은 제 뜻을 무조건 따르겠다는 명목을 고수해 왔었고요. 근데 삶의 끝이 보이게 되자 남편은 진심을 내비쳐 왔어요.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 뜻에 맞춰줄 도리밖엔 없었네요. 아버지, 엄마, 감사합니다.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약속드려요. 저도 약속드릴게요. 두 분을 실망시키는 일 없이 화목한 가정 이루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눈물을 보이며 행복한 앞날을 꿈꿨습니다. 결혼식은 행복한 웃음과 서글픈 눈물이 동시에 가득했었죠. 선남선녀를 바라보는 행복한 웃음, 죽을 날을 받아놓은 이를 바라보는 서글픈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작 행복하다고만 했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이후로 2달이 지났을 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은 떠나기 전 저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유서라 표현하지 않고 편지라고 했었죠.
당신이 워낙 편지 받을 것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동안 간단한 카드만 써줬었는데 죽을 날 앞두고 웬일로 편지를 써봤으니까 나 떠나고 난 뒤에 천천히 읽어봐. 제가 멍청한 판단을 내렸던 후회로 얼룩진 그 첫사랑의 일화 때문에 편지를 별로 안 좋아했죠. 그와의 추억이 너무나도 깊게 묻어있는 게 편지란 것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걸 다 알고 있었기에 절 맞춰주며 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절 향한 배려가 느껴지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금 와서 해상을 해보면 살면서 이런 인연을 만날 수 있던 것에 감사하는 울음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겐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고 이제 며느리도 있었으니 든든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안일하게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이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는 일이 생겼는데요. 이전에 시댁이 힘든 일을 겪으며 가세가 기울었던 전적을 어렸을 때 봐서 알고 있던 아들이 크게 자책했습니다. 나는 어릴 적에 그런 걸 봐놓고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구나. 나 같은 머저리가 세상에 또 있을까? 머리를 감싸주며 자책하는 아들에게 전 괜찮다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용기를 북돋아줬어요. 그러나 저보단 며느리가 아들에게 훨씬 더 힘이 되고 의지가 돼주더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힘든 일을 겪게 됐는데도 며느리는 꿋꿋했으며 제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아들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조금씩 빠져나왔고요. 며느리의 존재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몰라요. 둘을 결혼시키길 잘했어. 이렇게 보니까 천생연분이 따로 없다. 너무 고마워서 저도 며느리를 그 이전보다 살뜰히 챙겨주고 잘 대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며느리도 점차 저에게 마음을 여는 게 보여졌어요. 저는 살면서 어른의 따스한 품 안을 별로 못 느껴봤었는데 어머님 덕분에 너무 행복하고 안락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을 해주던 며느리가 너무 대견하고도 기특하게 느껴졌죠. 존재만으로도 고마운 며느리,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두 사람을 제가 동시에 잃을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1주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하던 아들이었어요. 그런 제 아들이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울부짖다 몇 번이고 실신했으며 넋이 나간 채로 며느리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친할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바 있었고 남편도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눈을 감았는데 제가 멍청하게 안일해서 아들의 건강을 진작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아들을 보내고 나서도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았죠. 또한 며느리는 앞으로 어떡할지 걱정도 됐습니다. 아들이 허무하게 떠난 뒤 저는 막내 동생이 하도 제가 걱정된다며 성화를 부려서 그 집에 가서 있었어요. 그러다 며느리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는데요. 어머님, 저는 잘 살아갈 테니까요. 부디 어머님도 잘 사셔야 돼요. 묘한 음성이었습니다. 떨리는 듯 의연한 목소리였어요. 그날은 꿈자리도 뒤숭숭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 다시 연락을 해봤는데 안 받더라고요. 며칠이 지나서 다시 해봤을 땐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새 출발하고 싶은 거겠지. 그러니까 그냥 찾지 말고 내버려둬. 그 편이 서로에게 좋아. 며느리를 걱정하던 저에게 친정오빠는 현실적인 조언을 주었습니다. 새 출발이란 세 글자가 절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새 출발을 하라는 건 과거에 제가 들었던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기특하고 고마운 존재였던 며느리를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새 출발을 해서 행복하게 산다면 하늘나라에서 제 아들도 비록 씁쓸하지만 흐뭇한 미소를 지을 거라 여겼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 하나 쉽지가 않구나. 저를 걱정하고 위하는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삶을 포기할 순 없었고 저는 꿈을 꾸던 시골 소녀의 시절을 상기하며 매일을 열심히 살아보기로 다짐했어요. 미용 일을 했던 것을 경력 삼아서 작게 수업도 진행했고 꼬박꼬박 일기를 쓰던 습관을 발판 삼아서 수필 작품을 쓰기도 했습니다. 전부 다 크게 돈은 안 되어도 제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일들이었죠. 친정 식구들은 재혼이란 두 글자를 입에 올리려다가도 제 얼굴을 보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평생의 남편은 단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남편을 그리면 자동으로 아들이 떠올랐죠. 그리움을 양분 삼아서 살아가던 전 남편이 떠난 10주기에 정말 문득
그 편지라는 것이 궁금해졌어요. 그날까지 뜯어보지 않은 바였거든요. 내가 떠나면 당신이 꼭 했으면 하는 일이 있어. 그건 바로 당신의 딸을 찾는 거야. 그리운 필체에 웃음을 짓던 제가 그 대목을 읽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애써 마음속에서 누르고 또 눌러왔던 존재, 저의 딸. 남편이 설마 제가 딸을 찾길 원했을 줄은 몰랐어요. 그 편지를 품에 안고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친정 식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새언니가 가장 발벗고 나서서 딸 찾는 일을 도와줬죠. 제 딸은 중학교까지만 한국에서 다닌 뒤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 일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큰 비극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첫사랑이었던 그도, 그와 결혼한 여자도, 제 딸을 키운 그의 누나도 전부 다 사망한 뒤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가 진실을 밝혀줬어요. 제가 엄마 딸도 아빠 딸도 아니라고요. 저는 외삼촌은 딸이고 진짜 친엄만 따로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째서 부모님 사이가 계속 좋지 못했는지, 제가 외삼촌을 왜 그렇게 크게 닮았는지 한 번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빠는 이제 새 출발하고 싶다 그러셨고, 전 이모 할머니께서 살고 계시는 미국으로 떠났어요. 제 딸이 울면서 말을 했을 때 저는 전화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그 이후로 절 궁금해하면서 제가 도대체 언제 자기를 찾으러 올지, 연락이 언제나 올지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동안 철저히 이방인이 된 기분이라 늘 외로웠다 그랬어요. 내가 너무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널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될까? 당연하죠. 제가 얼마나 그 말을 기다렸는데요. 너무 오래 빙빙 돌아서 만나게 된 모년 서로를 보자마자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딸의 체형이 저하고 판박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봐도 제 딸이더군요. 한국에 들어온 딸은 이제 외롭게 살고 싶지 않다며 저와 있고 싶다 그랬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전부 눈물로 딸을 환영해 줬어요. 딸은 경제적으론 부족함 없이 살아왔으나 언제나 정에 목말랐다고 했어요. 가족의 정을 느끼게 된 딸은 만면에 미소를 짓게 되었고 미국에서 연을 맺었던 상대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제 사위인데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정말 나이스한 사람입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둘이 살갑게 잘 지냈을 것 같아서 왠지 모르게 서글프기도 했죠. 딸 덕분에 제가 백화점이며 고급 매장 나들이를 해봤었는데 능력 좋은 사위까지 생겨 저도 얼추 명품에 뭐뭐가 있는지 외울 정도는 됐죠. 사람 일이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일이 어느 날 저에게 벌어졌답니다. 어떤 명품 브랜드가 강남에 자기들 물건을 선보이는 매장을 단기 형식으로 열었는데요. 주로 젊은이들이 행차하는 곳이었으나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그 주변에 갔다가 호기심으로 한번 입장을 해봤어요. 명품 매장 가려고 작정했던 것이 아니니 차림새는 단출했습니다. 잘 차려입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제가 너무 눈에 띄는 것 같아 민망한 웃음이 지어지더군요. 직원이 몇 번이고 도와드릴까요? 묻길래 제가 멋쩍은 웃음으로 거절을 한 뒤 혼자서 한참 구경을 하다가 이제 나가려던 때였어요. 가방에 보석 장식이 어딨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달려 있었는데? 저기, 저쪽에 나가는 할머니 잡아요! 벼랑간 직원의 큰 목소리가 들리더니 보안 요원 같은 사람들이 양쪽에서 저를 잡는 것입니다. 제가 혼비백산해서 저는 잘못이 없다고 아무 짓도 안 했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를 잡고 있던 사람 중에 유달리 키가 큰 이가 제 옷의 카라깃에서 가방 장식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숨겨서 훔치려고 했었네요. 여기라면 주머니나 가방도 아니라서 수색하기도 어려우니까요.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인지 환장을 노릇이었습니다. 놀란 가슴에 고개만 저었는데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와서 더욱 놀랬죠. 눈앞이 노래지던 절체절명의 때에 맑고 또렷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그 손 놓으세요. 내가 이 브랜드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이런 꼴이나 봐야 하나요? 깔끔하지만 기품이 넘치는 정장 차림의 여자는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였어요. 딱 봐도 예사의 인물이 아니었죠. 즉각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들을 올리더군요. 이렇게 대단한 여자가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란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여기 이분이 가방 장식을 훔쳐가려고 하셔서 잠깐 소란이 있었습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나는 아니에요. 대관절, 그게 왜 내 옷깃에 붙어 있었던 건지 모르겠으나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런 걸 훔치겠어요. 직원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단한 인물일 게 뻔한 여자가 제 쪽을 보며 싱긋 웃더군요.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왜 M1 사람을 도둑으로 확정하셨어요? CCTV 당장 확인 가능하시죠? 현장에서 너무 명백한 증거가 나와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어쩌다가 옷깃으로 간 건지 그것까진 모르시잖아요? 근데 무슨 명백한 증거요?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그러시나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님께 그렇게 함부로 구시면 곤란하죠. 어, 어머님이요? 죄송합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를 보며 싱긋 웃었을 때 그제야 알아봤습니다. 바로 제 며느리였던 거예요. 근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10년 정도밖에 안 지난 것처럼 어여쁘고 고왔어요. 이 놀라운 재해 속에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남편만큼이나 그리고 아들만큼이나 며느리를 그동안 그리워했음을 그제야 스스로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렇듯 나이가 들어도 멍청해서 늘 깨달음이 늦곤 했습니다. 너였구나. 너였어. 그간 잘 지냈니? 어떻게 살았니? 연락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찾아 나설 수도 없고 얼마나 네가 궁금하고 걱정이 됐는데. 어머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멀리서 딱 어머님을 전 알아봤어요. 이러려고 제가 오늘따라 여길 와봤나 봐요. 어머님, 그간 잘 지내셨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마주 잡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지나간 모든 인연이 애틋하게 느껴졌으니 제가 며느리를 다시 본 게 얼마나 반가웠던지 모릅니다. 그 매장에서 CCTV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어떤 젊은 아가씨가 어수선한 분위기의 매장으로 들어서면서 두리번거리더니 직원한테 가서 실토를 한 겁니다. 자기가 구경을 하다가 가방에 달린 장식을 분리시키고 말았는데 배상할 게 겁이 나서 도망갔다 양심에 찔려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무릎이 아파서 잠깐 마련된 소파에 앉아 있을 때 그 아가씨가 제 주변에서 가방을 든 채 구경하고 있었던 게 기억났죠. 분리된 장식이 저한테로 잘못 떨어졌던 거예요. 직원들은 일동 저에게 정중한 사과를 올렸으며 눈물바람이 된 젊은 아가씨 대신에 며느리는 자기가 배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멋진 모습에 저도 모르게 씩 미소가 지어졌어요. 며느리와 회포를 풀 자리가 벌써 기대됐죠. 자리를 옮겨서 한참이나 대화를 나눴어요. 딸을 찾은 제 얘기를 들은 며느리가 연달아 놀랐는데 저야말로 며느리의 이야기에 제대로 놀란 사람이었습니다. 생사도 모르던 친부한테서 연락이 온 것도 모자라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그게 막대한 재산이었다니. 세상에 그런 일도 다 일어나는구나. 네 복이다 복이야. 며느리의 친모는 알고 보니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친부는 외국에서 재혼을 하여 성공한 사업가의 삶을 살았으나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큰 병에 걸리자마자 친딸을 찾아 몰래 재산을 다 물려주겠노라 작당을 한 걸 보면 짐작이 갔죠. 몰래 재산을 정리하여 며느리에게 물려주고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그 재산이 없었더라도 문제 없었을 만큼 감각적인 인테리어 사업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날개까지 단 것이죠. 이제는 대단한 사업체의 대표님이었습니다. 절 만나고 싶었으나 과거에 너무 깊은 시리에 빠져서 잠적을 했던 것이 떠올라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서 차마 그러지 못하고 망설여 왔다던 며느리는 저는 품에 안고 토닥여 주었습니다. 나에 비하자면 넌 현명하고 또 현명한 인물이니까 그렇게 자책하고 후회할 필요 없다. 그러자 며느리는 카리스마 넘치고 당당하던 모습으로 제 눈앞에 등장할 때는 언제고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자연스레 아들이 생각나 버렸고 저도 며느리를 따라서 그 자리에서 속 시원히 울어봤네요. 아주 후련했어요. 정말이지 후련한 재회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 자주 연락하면서 지냈고 제 딸하고도 금세 친해졌어요. 이렇게 저마다 방식은 달랐으나 결국은 진정으로 한 가족이 됐답니다.